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열린 결심 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돼서 자정 넘어서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금품을 전달한 점과 돌려받은 점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핵심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의해서 그린란드 매입까지 거론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행보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봅니다. 주말엔 문학 코너에선 오늘 영면한 고 안성기 배우가 우리 영화계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좀 가벼워져요? 네. 이거 끝나고 또 방송 있어요? 있습니다. 둘 있어요? 다 똑같이. 저녁도 이렇게 빨리 또 드셔야겠네. 아이고 참. 주말에도 두 분 뭐 엄청 활약하고 계신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 포함해서 모두 8명 결심 공판 지금 진행 중인데 저 이렇게까지 오래 진행될지 몰랐는데 뭐 자정까지 간다 이런 그 예상도 나오는데 피고인이 많긴 하지만 결심 공판이 본래 이렇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지금 어떤 기사에 떴는데 김용현 변호사 측이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증거 조사한다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좀 의도적 지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일을 한번 다시 속행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필리버스터?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증거 조사가 마무리 안 됐으면 할 수는 있어요. 증거 조사가 이제 서준 같은 거 현출해 놓고 이 증거의 입증 취지가 검찰이 얘기하면 이 피고인 측에서 이제 반박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 내고 이런 거 하는데 요지만 하고 간당간당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재판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관련 증거는 사실 거의 다 제출이 돼 있어서 이렇게 길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시간째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이례적이다. 아무래도 최후 검찰의 구형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최후 변론이나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스타일상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에 검찰 구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어쨌든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근데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배포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너무 지리하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 단호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좀 받아왔어요. 직위원 재판장도 이 부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결심 공판으로 하고 이거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선고 공판을 하게 되는데 이 일정을 2월 10일 내외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 보면 뭐 적어도 내일 새벽 정도 결국에는 최후 진술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기현 재판부나 이 내란 그 전담하고 있는 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강의 심증은 굳혀놓은 상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급한 문자가 있어가지고 문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0197님이 한국사에 남을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귀 기울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 게 더 급합니다. 9193님. 부장님이 뉴스레터 K에서 제 문자 뽑혀서 치킨 받으면 오늘 전 부서원 칼퇴근하래요. 9193님 빨리 연락하셔서 지금 저 업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9193님께 우리 제작진이 빨리 연락하실 걸로 믿고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어저께 특검팀이 구형 회의, 이제 사전 전략 회의라고 할 수 있죠. 6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구형을 결정짓는 어떤 검찰 내부에서 특검팀에서 어떤 요인,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원래 이제 각종 형법상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내란죄는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유서상 두 번째이긴 한데 있을 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그래서 전두환 신군부 일당에 대한 1997년에 대법원 선고 판례에 준해서 이제 어떻게 구형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두 사안을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 그 내란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 같은 거를 검토하면 최고형이 맞습니다. 근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군사 반란, 12.12 쿠데타부터 5.17 비상계엄 확대가 이게 내란죄였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결과 발생이 단순하게 국가기능을 정지시킨 것 말고도 국민이 희생당한 부분까지 있어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사형이면 이번에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 발생이 없지 않느냐. 물론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준 것 있고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두 사안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제시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도에 의하면 무기징역 쪽이 약간 우세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두환은 군부의 실권을 12.12 쿠데타로 장악한 후에 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사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중하게 볼 수 있다. 그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죄에 있어서는 그 결과 발생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반되는 거긴 하지만 그 국민에 대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전두환보다 이 경하게 뭘 사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제 그 특검의 이 간부회의에서는 무기징역 의견이 우세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조은석 특검의 판단은 사형 구형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느 쪽 1순위 어떤 쪽 2순위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는 사형 구형이 맞다고 봅니다. 1순위? 아니 맞은 거 말고 예상도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97년하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질서가 상당히 이렇게 축적돼 온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이기 때문에 그 법적 평가의 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 부분은 그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더 엄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정광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이런 그 비슷한 의견이 엇갈렸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일주일에 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 일주일에 제 말이 맞았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뭐였는지가 생각 안 나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 같아요. 왜냐?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은 내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따져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단계로 나눠놨지. 네. 이것을 내란이면 무조건 그러면 사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을 그 법정형으로 정해놓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이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보는데 다만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겠다라는 네. 것은 지금 특검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특히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악화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일단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해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 이 불법 개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다 졌습니다.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인용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파면됐고 네. 정치적 책임은 다 마무리됐는데 사법적인 책임도 저는 그 정해진 법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국민 감정 이런 걸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아마 그 어제 장시간 고민을 했던 것도 사형을 구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또 무기징역 구형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사실 우리나라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예. 그럼 무기징역이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복역하는 데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뭐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형을 한다거나 최종 재판 결과를 판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구형하거나 그 판결을 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실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형도 그렇고 선고도 그렇고 내란죄의 어떤 양형이라든가 이 중대성 같은 걸 고려해서 구형하고 선고를 하지. 네. 어차피 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네. 형을 집행하게 될 게 똑같은데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실제 어떤 결과 발생의 정도, 계엄이 지속됐던 시간 이런 것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라는 양형 판단이 맞다는 판단에서 가는 거지 사형이 해당되지만 무기징역을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결심 앞두고 이틀 전이죠. 7일에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계엄 모의 시점 5개월 정도 앞당겼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칩니까? 아니요, 특별히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리고 방어권의 침해 우려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허가했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중대하게 어떤 그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김용현이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네.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네. 근데 직위원 재판장이 그 네네. 해당 정광재 사안과 대변인.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과는 달리 상당히 단호하게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여하튼 직위원 변호사는 이 재판을 어떻게든 빨리 좀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굳힌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좀 지연되는 듯한 네. 이 인상을 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직위원 재판장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이번 재판을 두고 특히 이제 뭐 여권에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뭐 지기현 판사 이런 엄중한 재판을 하면서 그 스타일이 뭐냐 이렇게 뭐 지적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결심 공판 이후에 1심 선고 다음 달 초중순쯤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나올 걸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많이 늦어진 겁니까? 글쎄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하는 데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판사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네. 그쪽 얘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평가나 이런 데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과거에 다른 재판을 했었을 때와 지금 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쪽에서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걸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도 뭐 좀 늦어졌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늦었죠.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스타를 비교를 하면 예. 그 전두환 사건 때 1심이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진당 이 내란 모의 사건 그것도 그 정도 시간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그 사건 자체가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예. 97년의 형사소송법 체계가 지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이 국가 중재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기현 재판부가 다른 재판도 진행하면서 하고 기일도 좀 느슨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늦었다는 말씀이시고 하나 더 질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이번 재판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이제 통과됐습니다. 근데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하겠다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재청은 법원이 그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2심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법원이 재청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추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뭐 위헌의 요소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법안에서 다 보완하고 수정해서 네. 들어갔고 애초에 대법원이 마련한 내규하고 사실상 크게 차이도 없어서요. 이거 아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맡게 된 해당 재판부가 제청할 만한 위헌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신청한다 해도 지연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연될 일 없고 어쨌든 뭐 신청은 뭐 주요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재청을 법원이 해야 헌재로 가는 건데 정광진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두 갈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헌 심판 재청은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기각되면.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각되면. 그 두 예.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위헌 심판 재청 저도 최근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안할것 본인들이 같아요? 만들어낸 예규가 지금 위헌성을 많이 덜어낸 저는 뭐 그게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이런 것과의 절충점을 찾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법원은. 근데 헌재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결정이니까 네. 그건 가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도 그걸 또 심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예를 것 같은데 들어서 어떻습니까? 헌법 소원을 심리하게 되면은 네. 어떤 재판은 좀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 헌법 소원으로 아, 그거는 동시에 예, 진행 그거는 가능하다. 재판 정지 안 됩니다. 자, 다르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재판이 늦어지고 중단되는 거는 법원이 재청을 했을 때 예. 그 신청을 그 주요 피고인 측의 신청을 재청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늦어지지 않을 거다. 법원이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봅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 가졌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찾은 정청래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철진한 썩은 사과 쇼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과쇼를 했는데 쇼도 쇼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사과드린다. 이게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잘못된 수단이었다. 비상계엄 내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잘된 수단이 있었습니까? 잘된 수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말해보세요. 자, 지금 어떤 정청래 대표 항상 보면 그 용어 선택 상당히 신경 쓰는데 철진한 썩은 사과쇼다. 사과는 어팔로지하고 애플하고 두 가지다. 썩은 거는 또 사과잖아요.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그거를 조합을 한 것 같은데 자, 비상계엄 수단이 아니라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그 정청래 대표의 지적,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것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그냥 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와는 진일보된 메시지를 낸 것은 전 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공정한 사법부 또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전화 아니면 또는 뭐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윤 어게인으로는 안 된다. 윤 어게인을 넘어서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이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한 페이지를 사과다. 넘겼다? 네, 하진 이렇게 않는다? 평가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당이 평가하는 그 장동혁 대표의 사과 메시지는 전혀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우리 보수 또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평가하느냐. 지금? 예. 뭐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나왔던 조혜진 전 의원은 자기는 상당히 평가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자기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까지 무시하고 지금 바로 너무 세게 나가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하면서도 이 정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네. 그 맥락에 보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동의하세요? 이게 그 물 절반 남아 있는데 어떤 예.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거 진일보한 평가고 네. 여기에도 윤 어게인에 대한 절연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네. 정말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왕 할 바에 조금 더 했었으면 화끈하게 해라.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그 메시지 이후에 나왔던 그 인선 있잖아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조광한 정책위 전 의장.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했고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원 이렇게 선임하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아직 그 틀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평가가 뒤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이 사과를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국민들의 생각 아니시겠어요? 근데 이 하면서도 뭐 수단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12월 3일 그쯤에 했던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네. 민주당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했던 것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사과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국민들께서는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네. 뭐 일관되구나. 또 왜 그러냐면 네. 장동혁 대표는 그 계엄 이후에 보수 집회 이런데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비상계엄도 뭐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거나 말씀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에 사과를 하려면 내란 자체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까지 포함됐었어야 되고 그럴 때만이 조금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의 사과의 진전성이 안 느껴진 거고요. 그러니까 개사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김건희 씨가 했던 그런 사과 방식이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것처럼 같은 메시지지만 이 대상을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모욕적으로 느끼고 우롱하는 듯한 태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에서 현장 점검회의 열었습니다. 여기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설을 비판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팹을 착공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무려 77%입니다. 곧 준공돼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LH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 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입니다. 무려 1,000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 뭐 장 대표는 한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뭐 표를 받기 위한 발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좀 약간 심각하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이게 지금 보니까 용인 거기에 클러스터 막 공사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이 됐던데 예. 이걸 뭐 나눌 수도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정도의 지금 저 구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전설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전북 쪽에서 요구하는 의원들이 개별 입장을 내고 있는 정도고. 근데 이제 장관이 또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불을 붙인 게 이제 장관이 한 얘기인데 장관도 김성환 장관. 김성환 장관이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핵심은 이제 전력 문제잖아요. 네네. 용인에 이 SK하고 삼성반도체가 들어갈 경우에 네. 실제 원전 15기 정도의 전력 생산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조달할 건가 이런 고민에 일단은 그냥 내비친 것뿐이었어요.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시점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아직 그게 실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거나 네. 이전에 관련된 어떤 다른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이 사안이 아닌데 굳이 오늘 거기 가가지고 이 논란에 불을 붙여서 또 지역 간의 어떤 갈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 힘이 문제다. 이거 아직 진짜 진행됐다고 하면 뭐 비판 받고 뭐 용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지역 간의 문제여서 이걸 선거로 자꾸 이렇게 활용하려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역 간 갈라치기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도 아니고 그냥 전북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 여론으로 좀 나오는 얘기 정도다. 정광희 대변인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근데 계세요? 그 지역 간의 문제로 만들려고 했었던 분들이 전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 아닌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네. 그것을 새만금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옮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인은 그걸로 꼽은 거잖아요.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새만금은 전력 공급이 충분할 수 있다. 이건데 저는 그야말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머리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일은 없는데 가끔 정치에는 그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원전을 짓고 이런 솔루션들을 찾아야지. 야, 여기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철저히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현대차가 삼성역에 무려 11조 원이나 주고 땅을 사서 한전 부지를 사갖고 개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도 어느 지역에 해당 기업이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에는 그런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인력 인재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라도 서울 그 본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새만금에 만약에 진짜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이상적인 문제하고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만 하면 산으로 배가 가게 되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길입니다. 곳곳으로 더딘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지나시는데 약 1시간 12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구간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여의치 않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길게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이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 램프 사이로 양방향 모두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쭉 답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구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부터 팔곡분기점까지 6km 밀리고 있고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서행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새로운 의혹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 이게 이제 지금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다른 고성 지난번에 인터넷의 고성 뭐 여러 의혹이 나왔지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밖에 기억 안 난다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무슨 폭언입니까? 정광기 이번에 방송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냥 X로 하세요. X 오줌도 못 가리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너 정말 네가 몇 살인데 X 오줌도 못 가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해훈 후보자가 만약에 우리 정권의 강요로 임명돼서 이렇게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얼굴 들고 이분을 엄호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분이 어떻게 공직을 계속하겠다. 저는 본인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 삶을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제 삶을 되돌아볼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혹시 무슨 흠잡힐 일은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했었을 텐데 밑에 사람한테 좀 지적한 거 그거 문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도 나오잖아요. 뭐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 미혼을 통해서 아들이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점수를 높여서 분양받았다. 이런 것들 또 뭐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거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 인사검증하면
내가 다 까발려지는데. 설명하기가 어렵겠구나. 국회의원 할 때는 전혀 다르니까 장관 할 더군다나 때하고. 2019년에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네. 느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훈 후보도 당시에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 고사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어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나나요? 그 정도 자리에 가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청약대, 뭐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분양에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저기에 신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반포의 아파트인데 거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수십억 시세 차익은 일단 남겼다는 게 되는데 80대 1을 그 뚫는 과정에서 독립하고 결혼한 아들 혼인신고는 또 묘하게 안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아들과 같이 사는 걸로 해서 그게 청약 가점에 상당히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턱걸이로 청약을 따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가점이 아마 74인가 3 예, 예. 이랬는데 이 부양가족 가점이 거기에 25점이 그러니까. 예.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당연히 문제 제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출근길에 해명한 내용은 도저히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세종에서 일하고 용산에 며느리하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 있는데 주말에 우리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 그거를 부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아니 성인들이 자기 결정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요거는 해명이 안 된 거예요. 그 이거는 또 어때요?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기 청문회 받을 게 아니라 수사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주택법인가요? 예. 거기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이건 걸로 볼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약간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비슷한 사례에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택법에 공급 교란 행위 금지가 아마 이 공급 교란 행위 65조인가 있는데 그게 네. 이런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조작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서 네. 청약 점수를 얻어서 분양받는 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돼 가지고 이게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설명과 해명을 이해훈 후보자가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말에 이틀을 이해훈 후보자 집에 와서 그 결혼한 장남 부부가 와서 살았고 그게 같이 부양하는 가족으로 이제 포함이 됐다 이런 건데, 야 정말 효자 효녀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튼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는 청문회 19일 날 열립니다. 예. 통과한다 못한다. 저는 뭐 낙마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거는 낙마가 사회 정의라고 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본인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답할 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정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요.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의 원리가 네. 제대로 작동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그 중국 고사도 좋아하고 사자성어 되게 좋아해요. 아니 예. 이런 사필 분이 규정? 정말 이런 논란을 뚫고 장관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차근차근 정해진 법 안에서 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런 논란은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넘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정파적 정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예. 대한 문제. 예, 예. 인간을 한번 되돌아본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재산도 엄청 챙겨주면서 남의 그 젊은 자식 처음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말살한다. 뭐 이렇게 딴 거 뭐 부동산이 뭐니 떠나서 그 부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 장관을 한다는 게. 부담될 수 있겠죠. 이 청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강훈 실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이미 임명할 때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거죠. 그게 강훈식 실장도 도전이라는 표현 썼다. 그렇죠. 예. 비상계엄 관련된 입장이 이제 큰 고비일 거고 아마 도덕성 검증도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이 불법 여부가 문제되는 거는 일단 차치하고 정서적으로 보좌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취지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상쇄할 정도의 인사로서 국민들이 용인해 줄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에는 민주당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 이 부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천 뇌물 의혹이다. 이건 뭐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먼저 강선우 의원 그쪽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된 게 있어서 자, 카메라 포착된 거 CS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보니까 오늘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미국 체류 중인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최근 조사받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돈을 보관했다는 그 강선우 의원 말과는 달리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제 진실 게임 그 어떤 양상을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줬다고 했는지 자술서에 김경시 의원이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 쪽과 조금 말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살펴볼 포인트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그럼 받은 거는 보좌관이 받았냐 강선우 의원이 받았냐 이게 일단 중요하고 받았다면 돌려준 시점이 더 중요하고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됩니까?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건네진 거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뭐 그 내용은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이 나눈 네. 공천 전날의 대화의 취지에도 맞죠. 근데 뭐 문제는 뭐 그게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인지했는지 아니면 강선우 의원 본인이 받아서 보관을 시킨 건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 그런데 그게 중간에 경로에 그 사무국장이죠. 지역 사무국장에 있다고 해서 이 그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사라지고 이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돈을 주는 사람의 의사, 받는 사람의 의사는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주고받는 돈의 성격, 그게 네. 어떤 대가성이라는 성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사무국장을 통해서 거기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강선우 대변인 강선우 의원은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식했고 그게 녹취에 드러나 있다. 녹취에 들어있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읍소를 하는 상황인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기간은 그게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몇 달이든 강선우 의원 측에서 갖고 있었던 기간은 있었다. 그렇죠. 그게 근데 단순하게 시간이 뭐 언제 돌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받았고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네.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공천을 닫았고 컷오프됐던 김경이 네. 이 사항 자체가 이미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치, 하루 이틀 사이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이든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더더욱 보좌관이 받은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건 더더욱 이제 그 죄가 커질 수 있는 거고. 예. 자, 정광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상식적으로 네. 지역의 사무국장이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은밀한 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며느리도 모르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국장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근데 그 사무국장은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지금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본인의 그 치부를 어느 정도는 감춰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 감춰놓는 방법으로 네. 내가 아니라 사무국장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결국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들 보면 다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은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해당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다. 배척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리위원회인가요? 그 민주당이 회의록 보니까 다른 사람 지금 언제 구하냐. 이 사람은 점수 제일 높다. 다른 후보들은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김경시 의원을 두둔하고 단수 공천을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이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도 뭐 소환 조사도 늦고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두 사람 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된 사안이 한 컷의 사진입니다. 자, 공천언급 1억 원 의혹 키맨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자, 지금 본인 관련된 사건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뭐 발칵 뒤집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입증 패스 목에 걸고 엄지척 유유자적 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놀라운 그렇죠. 사진. 깜짝 놀랐어요. 예. 설마 거기에서 발견될 줄이야 몰랐죠. 더군다나 네가 왜 거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서 나와. CES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기업들 뭐 상도 많이 받고 언론사도 다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 노출될 가능성도 생각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당초에 예정돼 있는 일정이었던 걸 보면 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은 면할 수 있는 걸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상황이면 사실 출국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증거 인멸의 어떤 의심을 받는 행위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서 텔레그램 뭐 탈퇴 후 재가입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컴퓨터를 초기화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에서 뭐 그 줬다가 다시 반환받았다는 자술서를 가지고 예. 적당히 선처를 받거나 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그러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을 본인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어떤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있다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정광재 대변인께. 예. 지금 김경시 의원 뭐 이렇게 약간 그 텔레그램 재가입이라든지 뭐 보니까 컴퓨터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컴퓨터 네. 초기화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고 경찰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어요. 엄지척도 하고. 자, 여당을 믿는 건가? 뭐 이런 그 관측도 일부 그건 뭐 의심이죠.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저도 모습들. 그래서 예. 그 영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예. 영화죠.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생각나더라고요. 뭘 믿고 이런 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지? 또는 모르겠습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바로 돌려받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통해서 네. 이게 본인이 실형을 살 정도의 사법적 책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재산 신고만 65억을 했고 서울시 시의원 가운데 그게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략 뭐 재산 신고 65억 한 분이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엔 뭐 이 정도는 잘 넘기면 본인의 인신 구속 없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정부에서 뭐 내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인생을 좀 굉장히 편히 사시다 보니까 네. 구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민석 총리 뭐 의혹 이런 것도 이제 사건이 배당이 돼 있는데 그것도 뭐 석 달 만에 시작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기현 부위원장님, 김병기 의원 구의원 탄원서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가 시작되긴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보니까 무슨 뭐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뭐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진술 코치를 했다는 등, 혹은 야당 의원, 경찰 출신 어떤 의원을 통해서 도움을 부탁했다는 등, 그래서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강전우 의원 그 다음에 김경시 의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직은 그냥 언급 단계지만 이수진 전 의원 얘기에 의하면 뭐 이재명 당시 대표, 정청래 전 최고위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동작 경찰서도 당시에 아마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거 서울경찰청에서 다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경찰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청 해체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하는지가 사령을 다할 본인들의 거다. 명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수사 지켜보고 특검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광희 대변님 10초 채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예. 경찰이 예. 정말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검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초 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6살 지훈이는 오늘도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임신 5개월 무렵 태아에게 기형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엄마는 아이를 세상에 맞이하기로 결심했고 지훈이는 29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지훈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견뎌냈고 약한 폐 기능으로 호흡곤란 증후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발성 신경 기형과 뇌병변 장애까지 겹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모든 치료비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게차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에 먹먹한 마음뿐. 지훈이가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시작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 본격적으로 내리겠고요. 오전부터는 남부지방으로도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 도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서울에는 오전에는 주로 비로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폭설과 강풍에 대한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도, 광주 3도로 영상으로 시작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 구형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정원 정사를 압수수색하고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 초청으로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중일 갈등과 과거사 문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AI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민 참여형 펀드와 높은 세제 혜택의 새로운 ISA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의 2배인 2%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질 등 논란에 이어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사퇴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명분으로 마약 카르텔 수계 단죄를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중국 영향력 차단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 원수를 잡아와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과정을 세계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엔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쟁에 이어서 미국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세계 질서, 특히 동북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보니까 돈로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자, 본래 이제 이게 원로의 내정 불간섭주의를 하고 이제 합성한 얘기 같은데 이걸 트럼프의 현 외교 정책하고 본래는 이게 내정 불간섭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시대 이게 소환된 이유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네. 돈로주의의 원조는 네. 멀로주의죠. 네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라고 1823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1824년 유럽에서 맨날 전쟁하고 그러니까 예. 또 이 중남미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이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러는데 그 간섭하지 말고 이 동네는 이제 내 영향권이니까 유럽은 더 이상 이 서방구라고 하는 게 저 북미, 남미, 중미입니다. 아메리카는 거들떠 보지도 마라. 네. 거기는 내 영향권이니까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그 대신에 미국도 네. 유럽에 개입 안 하겠다. 네네. 그래서 고립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립주의지만 중남미는 내 지역이다. 네. 그 두 가지 의미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서 네. 미국은 그 서방구 소위 그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네.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힘이 좀 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가 맨날 전 세계에 퍼주기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못 살게 됐다. 좀 엄살이죠. 사실 미국 네. 잘 사는데. 네. 하여튼 그 서민들은 못 사니까.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대다수 미국인이 못 사는 거지. 네. 빈부격차만 해서 하면 미국인들 다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두 배가 뭡니까 거의 3배가량 되는데. 경제 성장률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빈부격차가 심해되는 성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가 그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외국에 퍼져서 그렇다.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죠. 네. 국내에서 그 배분이나 이 형평을 더 기하는 그런 정책을 하기보다는 외국 탓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나라는 계속 유지하는데 전 세계를 다 책임지기는 어려우니까 네. 중미나 남미, 북미는 내 영향권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은 더 이상 안 한다. 네. 그렇지만 나의 이익인 그 북미나 중미나 남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면 군사력도 동원하겠다. 그게 이제 돈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네. 도널드의 준말에서 도널드를 돈, 멀로에서 로 따서 돈로주의라고. 도널드 앤 먼로. 예, 네. 그게 돈로주의네요. 그래서 하도 돈을 따져가지고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돈이 아닙니다. 네. 도널드. 도널드의 돈. 예. 네. 자, 돈로주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해 말에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NSS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인데 여기서도 돈로주의 천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도 이거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으로 실현한 하나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에 공격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로주의도 돈로주의지만 네. 미국의 이익이란 걸 따져보면 그렇게 무리하게 그 무력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석유가 지금 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1이 거기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그래요. 놀랍게도 사우디보다도 매장량이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은 경제가 형편없이 관리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의 생산은 1%밖에 못합니다. 매장량은 매장량이 17%죠. 30%가 아니에요. 17%라도 엄청나잖아요. 전 네네. 세계 17%니까. 그럼요. 그런데 전 세계 1%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이제 그거를 장악해서 석유에 대한 경제적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석유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경제 봉쇄를 하니까 네. 그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정권이 80%를 중국에 수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중국의 에너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마약이나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 마약을 많이 보내고 있다. 근데 이 이유가 사실 공식적인 명분이거든요. 마약 네네. 거래법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마약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만들어서 네. 원료를 생산해서 멕시코에 보내면 멕시코에서 가공해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 들어갑니다. 예. 그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마약의 주범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타격을 한 거는 결국은 세 번째 이유, 네. 반미 국가라는 거죠. 반미 국가니까 눈에 가시처럼 계속 미국에 욕하고 뭐 반기 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손을 봐야 된다. 시범 케이스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실력을 보여줘서 다른 나라들한테도 경고를 날리고 예. 미국의 국익도 챙기겠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작동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범해서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한 겁니다. 옛날에 깡패 영화에서 보면 그 느와르 영화 보면은 한 놈만 죽을 때까지 때린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효과도 노린 것 같고 미국은 네네. 중국에도 그런 원장님.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닭의 목을 비틀어서 원숭이에게 경고를 준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원숭이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국한테 별로 이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운한 짓을 한다. 그런 말이 있군요. 자칫하면은 너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요. 자, 미국은 1989년에 비슷한 혐의로 파나마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붙잡아서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부시 그 대통령 시절이었고 당시 이제 1989년이면 막 소련이 무너지고 막 격변이 일어날 때인데 미국은 경찰국가 패권국가 역할은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와의 이 상황하고 당시 파나마 노리에가 상황하고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네, 저한테는 아주 생생한 기억인데요. 제가 네. 당시에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로 그 공격하는 거를 봤어요. 네네. 프랑스 TV에서 생중계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이번에는 뭐 150대에 항공기를 위주로 하고 특공대가 갔잖아요. 예. 특공대가 아주 전격적으로 그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체포해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떠났는데 예. 그 당시는 파나마를 그냥 아예 그냥 도시를 그냥 그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그 총격전이 있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또 하루 이상 걸렸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총격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권 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체포해 갔는데 그 당시도 지금이랑 같은 거는 마약 거래범이다.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당시에 노리에가라고는 사람이 이제 실권자죠. 예. 실권이가 대통령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실력자고 사실에 마쿠 그 예전에 중국의 등소평처럼 그렇죠. 주석은 안 하면서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육사의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친했어요. 한동안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점차 이제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그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반미적으로 나가면서 권한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반미가 되면 가만은 안 두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반미 용서 못하는 건 마약보다도 반미 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선 체포를 해가지고서는 그 재판정에 세워서 40년 징역형을 줬어요. 그래요. 남의 나라 실질적인 국가 원수인데 40년 징역형을 해가지고 2007년인가에 사망했습니다.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예? 감옥에서?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는 거 보니까 풀려는 났는데 중간에 근데 10년 이상은 복역했겠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풀려났지만 가택연금으로 화병으로 아마 죽었겠죠.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제가 놀랐는데 그 당시는 미국이 세계의 그야말로 패권 국가로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 그 아버지 부시는 그 이라크도 공격하겠잖아요. 좀 일본이나 뭐 유럽 국가들을 그 돈 내라 그러고 군대도 보내라 그래서 하는데 그 당시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의 미국은 세계 경찰은 안 하지만 이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난의 강도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단지 그냥 미래 향후에 벌어질 베네수엘라의 장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참 나쁘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그린란드 부분 조금 짚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극권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린란드 지목해서 매입하겠다. 실제 주민들을 위한 거액 현금 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 자, 그린란드를 꼭 갖겠다는 어떤 전략적 목적이 있는지 그 배경은 뭔지 이런 트럼프의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엊그제 일은 아니고요. 과거에 트루만 대통령도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지도 놓고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린란드가 지도에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 지도 작성하는 지구가 둥근데 평면으로 펼치다 보니까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인 텍사스의 3배 크기라고 합니다. 뭐 크긴 크네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진 않네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뭐 인구가 6만 명도 안 되고요. 그런데 자원이 엄청 많아요. 히토류가 전 세계 매장량의 30%. 제가 아까 30% 결국 결론은 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히토류군요. 히토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히토류를 장악하면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 있고 또 하나는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서고 있는 게 북극 항로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북극 항로 그 근방이거든요. 북극 항로에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핵 잠수함이 이 대서양 미국 쪽으로 나오려면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쪽을 장악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미사일 방어 기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달리 얘기하면 그거를 경제적 욕심이 없다면 그냥 거기에 군사 기지를 세우고 군사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영토를 미국 땅으로 편입하는 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지금도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있어서 미국이 이용하게 하고 그런 비용을 받으면
네, 그리고 또 군사 기지도 더 확장해라. 옛날엔 17개 기지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천 명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밖에 없는데 네. 진짜로 전략적 목적이라면 기지를 더 만들어서 와라. 네.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면 영토 자체에 부동산 업자로서의 영토 욕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석유나 시토류 뭐 이런 거를 자원 직접 캐가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은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이 문제 우려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군사 작전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유럽 국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희박하지만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참 놀라운 게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우 전쟁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유럽이 이건 막겠다. 그럼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여튼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덴마크나 그린란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라. 그린란드 이제 덴마크 자치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 주민 투표를 통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유럽 연합에서도 뭉쳐가지고 세게는 못 하는군요. 못하는 그게 러우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군사적인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유럽에서 더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국무장관이 의회에 나가서는 미국의 주목적은 돈 주고 사는 것이지 그 군사행동은 그거는 지금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백악관의 대변인은 미국의 총사령관은 군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뭐 또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원칙적인 얘기긴 하지만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얘기를 백악관 대변인이 했다면.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그런 긴장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 동맹의 근간이 이제 미국 나토 이건데 이 틀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토가 붕괴되는 거죠. 나토가 내부 국가끼리 싸우는 거죠. 나토의 특징은 뭐냐면 집단 안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나토 회원국 어느 나라라도 공격을 하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집단으로 대응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 그건 붕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총리 얘기는 그거는 나토나 서방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가 다 붕괴되는 것을 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신사적이지는 않지만 압박을 가해서 돈 주고 산다. 두 번째는 독립을 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덴마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서 인구가 6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독립하자는 여론이 8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처럼 그런 방안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좀 지원하면서 돈을 계속 돈을 써야겠네요. 지금도 덴마크에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미국에 편입되는 거는 지지도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덴마크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서 학교도 무료로 다니고 의료도 무료로 하고 지원금도 받는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군사 공격하면 군대가 없기 때문에 30분이면 점령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뭐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 점령 안 되니까 그건 작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러나 이건 정치적 비용이 엄청나죠. 나토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나토가 깨지더라도 거기 군사 공격을 검토하느냐 뭐 이러니까 글쎄 그건 선택의 문제다 이랬어요. 아니란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란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요? 정말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속된 말로 망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명분을 찾아야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 지지 기반 이제 마가 세력 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적극적인 어떤 막 소리 나고 시끄러운 대외 전략보다는 미국 내 정치 경제 현안, 특히 경제죠. 이 해결에 좀 집중해 줄 것 선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침없이 대외 행보를 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국제 질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세요? 이익이 너무 많은데 네. 강대국들과는 정면 대결하지 않고요. 예. 가장 놀라운 거는 동맹? 우리가 저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네. 봤던 거는 미국이 전 세계가 민주국가와 권위주의국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결정적인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네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은 좀 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라.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이거는 민주국가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면서 민주국가끼리 단합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트럼프는 그게 아닙니다. 민주국가들 걔네들이 다 우리 뜯어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산다. 동맹을 그래서 때린다? 예.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로 바이든이 공격했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하고는 언제든지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던 바이든 시대와 달리 지금도 주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타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4월 달에 방문해가지고 또 서로의 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래주의입니다.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같은 나라로서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생각은 네. 이 약한 나라는 군사행동이고 뭐고 가서 그냥 짓밟지만 강한 나라한테는 권위주의 국가건 독재 국가건 타협하고 그러는 거죠. 네. 북한도 핵이 있으니까 강대국은 아니지만 타협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나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주의 극단이죠. 네. 자, 원장님. 이런 가운데 중국을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당장 대만 문제가 떠올랐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 개최 요구한 것 말고는 뭐 이렇게 많은 행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이.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뭐 파국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지는 어떤 게 있는지. 네. 또 하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돈로주의라 그랬잖아요.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거 간섭하지 마라. 근데 똑같이 중국이 중국하고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거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네. 존 볼튼이라고 백악관 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 네오콘의 대명사. 네. 존 볼튼이 뭐라고 트럼프를 비판하냐면 그러면 시진핑이 대만 공격에도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진핑과 푸틴을 보면 푸틴은 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세계에서 여론에 밀렸는데 네. 트럼프가 이게 마두로를 이렇게 체포해 가니까 미국한테 비난의 화살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내가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예.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돈을 띄게 생겼어요. 지금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가 넘는데 네. 그 돈을 띄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석유망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히 대응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해서 대만을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도 해봄직합니다만은 대만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거든요. 네네. 중국이 공격해도 쉽게 한 몇 달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결국은 한판 붙어야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같은 나라한테도 너무 미국 기대하지 마라. 미국은 그렇게 의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네. 우리랑 협력하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굉장히 좀 공동 성명은 없었지만 굉장히 앞으로 긴밀하게 잘 지내자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다 이런 연유고요. 중국은 또 겨냥할 수 있는 게 유럽을 겨냥하는 거죠. 네. 유럽 국가들한테는 너네 나토라고 해서 미국 믿을 수 있는 나라냐 미국이? 네. 오히려 나토 구회원국인 덴마크의 땅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에는 이게 또 반미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네. 그런 쪽에는 지금 글로벌 사우스는 대체로 네. 언제라도 미국은 약탈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약점들을 파고 들어가겠죠. 네. 자, 지금 한국과 중국 정상 얘기 잠시 하셨기 때문에 양쪽이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잡는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쪽이 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스탠스를 이렇게 주목하고 할 텐데 어떤 스탠스가 우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로서는 대통령님 굉장히 길게 이번에 중국 방문하시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다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중일 간에 갈등하는데도 우리 껴들 필요가 없다. 네네.
그 어른들이 싸우는데 괜히 끼면은 양쪽으로부터 땀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군사안보 동맹은 확실하게 계속 가져가고 네. 아무리 미국이 저렇게 해도 한미 동맹은 잘 가져가야죠.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실리적으로 네. 서로 그 사활적인 이익은 존중해 가면서 좋은 관계를 최대한 이끌어가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다 우리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국내 현안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께서는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자, 자문위 명칭에 이제 내란 극복이란 말 들어갔고 방첩사 폐지를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예, 방첩사는 제일 큰 임무가 간첩 잡는 거고요. 네네. 군 내부의 간첩 잡는 거. 네. 그다음에 보안 사고 막고 그다음에 이 내란 방지하는 건데 내란에 오히려 공조를 했어요.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네. 방첩사에 여러 가지 권한이 너무나도 많이 부여돼 있어서 지금 요번에 이제 다 그 폐지하게 되는 거지만 네. 인사 문제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하고 세평 수집, 군 정보 수집 뭐 이런 거에서 이 각 그 부대의 그 부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급은 자기보다 뭐 한참 낮은데도 네. 그 사람들한테 절절매고 이런 게 아주 폐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첩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가지고 이 권력 권부하고 너무 그 밀착하니까 네. 정치적인 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부가 아닌 순수한 간첩 잡고 안보 보완하는 이런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네.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면서 네. 방첩사 자체는 일단 해체하고 그 기능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수사하는 거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내고 두 번째 이제 방첩하고 이 보안 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설하는 방첩사 겁니까? 요원들을 그쪽으로 예. 보냅니다. 네, 대부분은 그쪽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다 완전히 뭐 다 전역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는 거기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안 감사를 위해서 중앙보안감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보안 감사 그리고 신원조사의 일부 신원조사 요 기능을 인사검증까지 해서 그 기능을 거기에다 줘서 네. 그러니까 이 세 개 기관으로 나눠지니까 권력이 집중되지는 않으니까 네.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겠죠. 내란에 가담할 수가 없겠죠. 그런 네. 데다가 그러한 기관들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또 연락기구는 또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 내부의 정보보안정책관이라 그래서 이게 이 장관을 보좌하는 조정관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사람이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3개 기능을 네. 3개 그 기관을 업무 통제를 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통제도 되고 기능은 기능대로 계속 유지시키는. 물론 방첩사 인원 중에 일부는 전역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병과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원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번에 합동특별자문위원장 역임하시면서 군 현황도 이렇게 여러모로 살펴보셨을 텐데 군의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세요? 예. 방첩사와 관련해서 네. 군 내부에 관련해서는 사조직 이기주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아주 소망입니다. 네. 군별, 육군, 공군, 해군 간의 갈등, 그다음에 갈등이라 그래서 뭐 엄청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벌별 이기주의인데 네.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그 인사가 합리적으로 진짜로 이 능력과 실력 그리고 애국심이나 이런 걸 근간으로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 사조직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방안을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는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자각력을 증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하겠다라고 나설 때 한미동맹도 더 강화가 되는 거지. 미국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미국은 한국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도하려고만 하지 네. 실제로 우리 안보를 결정적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작권을 빨리 능력을 갖춰서 전환하는 게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강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청이 주말 전국 곳곳에 대설이 쏟아질 걸로 예보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눈이 올 걸로 예상돼요? 네, 당장 토요일인 내일은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눈이 쏟아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네, 기상청이 예보를 하기로는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내일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봤습니다. 당장 오늘 밤 새벽부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강원 북부 내륙 그리고 산지에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 적설량이 최대 15cm입니다. 그래서 전북과 전남에는 2에서 7cm, 경기 동부에는 3에서 8cm, 서울과 인천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이틀 동안 내리게 되면 적설량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미 경기 북동부 그리고 강원 내륙, 산지에는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초반에 비가 내렸다가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뀔 전망인데요. 이번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또 천둥과 번개, 돌풍도 동반한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가 됐는데요. 특히 전라권에서는 11일까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경상도 내륙까지도 눈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 눈구름대가 산맥을 넘어서 경상 내륙권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적은 눈이 내려도 바로 쌓일 수가 있고요. 또 강원 내륙과 산지, 호남,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cm씩 눈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눈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풍랑, 강풍, 한파 같이 찾아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레 밤까지 전 해상에 풍랑, 강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강추위도 찾아옵니다. 11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륙 지역은 최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네. 근데 기온만 낮은 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춥고 바람 부는 지역들이 많고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산불 화재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름대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하고요. 한파와 눈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후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월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이 사태 배후로 누굴 지목했냐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지목하고 전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건 언제 열려요? 네, 오늘 13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서부지법에서 벌어졌던 침입, 난동행위 이걸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서부지검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명은 특수주거침입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인데요.
같은 혐의로 유튜브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이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하고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전 목사에 대한 영장만 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측근이나 뭐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쓴 영장에 보면 네.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이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로 교체를 해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전 목사와 신 대표 측 집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내긴 했었는데 이들은 국민 저항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좀 그 당위성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가 이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한국을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꼬집으면서 나온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국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저출생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네. 이제 안보나 이런 것도 더 신경을 못 쓰게 걸어서 되니 가라.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지는 것은 한 국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징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한국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 그들은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생 상황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머스크는 한국의 대체 출산율은 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3세대가 지나면 지금 인구의 27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어려움 없이 한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통상 국가가 현재 수준을 그 인구 규모를 유지할 때 필요한 네. 출산율 한 2.1명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0.75명 수준이니까 머스크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머스크가 한국 저출생 문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에 하나로 계속 지목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또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이런 네.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출산율이 매우 낮고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문명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콕 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자신의 SNS에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다. 이러면서 한국의 출산율 그래프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저출생이 오히려 돌잔치 프리미엄 같은 고가 소비 낳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우리 김윤아 기자님도 예쁜 아기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이 정말 있습니까? 네, 주변에 보니까 좀 그렇게 그래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돌잔치가 약간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 돌잔치 장소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사진 촬영을 뜻하는 스냅 그리고 한복, 드레스 이런 것들까지 챙기느라 네. 사실상 결혼식을 방불케 할 정도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결혼식에 자주 등장하는 그 스드메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더 꺼려한다 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스드메처럼 돌잔치도 준비가 힘들고 돈을 많이 들인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코로나19 때만 해도 사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기도 하고 또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가족 정도만 불러서 식사하는 걸로 가름을 했었다가 네. 다시 요즘에는 집안의 성대한 행사로 치르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팔선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서울 신라호텔 안에 있는 중식당 팔선을 말하는데요. 예. 예. 돌잔치를 여기서 하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고급 식당인데. 네. 예. 근데 여기에 그 돌잔치를 예약하는 게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예약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팔선고시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호텔에서 돌잔치하고 식대, 드레스, 한복, 촬영 비용까지
수술까지 하면 뭐 1,000만 원 훌쩍 넘긴다. 이런 후기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저출생 때문에 아이가 줄면서 한 아이에게 이 자원을 집중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지적하는데요. 네. 이러한 욕망에 SNS에 과시하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좀 잘 자란 걸 축복하는 자리다라는 본래 의미보다 보여주기식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요. 자, 지난 4월 4일이죠. 4일 네. 새벽 교통사고 수습하던 현장을 한 차량이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자, 보니까 요번에 이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 이 희생자를 보니까 경찰관 한 명하고 견인차 기사가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졸음운전을 했다고 이제 처음에 진술했는데 이후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운전 중이었다. 그럼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켜놓고 졸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정적인 그 사고의 원인이 됐던 걸로 그래요? 보이는데요. 네, 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차량 주행 보조 장치 일종인데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를 해주고 네. 또 설정해둔 속도로 정속 주행을 돕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뭐 레이저나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거리 조절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차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나 사고 현장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전방의 물체를 제대로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네.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의존을 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번 사고 운전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음운전이 직접 사고의 원인이긴 하지만 네. 이 기능에 의존을 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게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음주운전 사고 현장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결국은 졸음운전 차량에 희생된 아주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게요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우리 곁을 떠난 배우 고 안성기 선생님, 영화인들의 배움 속에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아역 배우 시절부터 60년 가까이 한국 영화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고 안성기 배우가 우리 영화사에 남긴 흔적은 무엇이었는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박혜은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네. 뉴 이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안성기 선생님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그 걸어온 길 자체가 바로 한국 영화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우리 영화계의 거대한 그림자들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박혜연 편집장님께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릴게요. 배우 안성기를 얘기할 때 어떤 걸 가장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뭐예요? 모범. 모범? 네.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인으로서도 그렇고요. 한국 영화계를 지켜온 어른으로서도 네. 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모범이 무엇인지를 평생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연결식에서 네네. 이 고 안성기 배우의 장남 안달비 님이 93년 12월에 아버지에게 받은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래요. 그 편지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편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요. 예, 아마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안성기라는 배우에게 향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안다빈 씨가 전한 얘기고요. 자, 모범. 뭔가 영화 배우는 뭔가 튀어야 되고 이런데 계속 모범을 보이는 게 과연 영화 배우하고 어울릴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정말 그 계속 모범을 보이고 가장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범이 되고 맞아요. 앞서가고 네. 이끌고 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대중적 사랑 받아왔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꾸준히 활동했다라는 꾸준히. 거. 예, 5살에 황혼열차 57년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아역 시절은 본인 스스로도 나 잘 뭔지 모르고 연기했습니다라고 하시던 시절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네. 가장 꾸준히 가장 성실하게 작품에 출연하고 한국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이런 배우이기 때문에 네. 정말 꾸준히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기둥이고 스타고 그러면 뭐 큰 역할만 좀 신경 쓴다든지 주연이 아니면 좀 거절한다든지 근데 안성기 배우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영화에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난 그 연기를 하겠다. 천상 영화인. 예, 네. 맞습니다. 천상 영화인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신인 감독이 의욕적으로 작품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출연료 안 받을게. 뭐 이런 것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정말 어른으로서 찍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신인 네. 감독들의 독립 영화에도 많이 그러니까요.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른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우리 정치권을 보면 까도까도 의혹이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안성기 선생님은 까도란 표현 안 쓰겠습니다. 네. 이게 벗겨내고 또 벗겨봐도 미담만 나온다. 네. 최근에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매년 정장과 한복을 입은 안성기 부부로부터 호텔 식사 근사한 대접 받았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요. 자, 안성기 선생님에 대한 편집장님의 개인적인 기억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짧게 뭐 네. 미담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아주 개인적인 기억인데요. 제가 기자라는 명함을 받고 네. 처음 인터뷰한 분이 안성기 배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네, 정말 인터뷰 데뷔를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이름도 없는 작은 매체 초년 야. 기자였는데 네. 어떤 자선 행사에서 그냥 누구라고도 아니고 네. 그 행사에 오신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 인터뷰해와 이런 명령을 받고 이제 갔죠. 근데 거기 안성기 선배가 계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쭈비쭈비 코멘트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려고 갔는데 정말 너무 뭐 대기자들이랑 똑같이 너무 세심하게 인터뷰를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잘 마쳤거든요. 오, 그래요? 나중에 영화 잡지 기자가 되고 나서 그 일 기억하시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되게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당연한 건데 당연히 기억한다. 아니 뭘 그걸 고마워하느냐. 나는 기자고 나는 배우면 인터뷰를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아무리 가지고. 초짜 기자라도 그럼요. 뭐 그거 무슨 상관이냐. 서로의 일을 성실히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네. 자, 김기영 감독 영화 천진한 아역 얼굴부터 바람 불어 좋은 날의 중국집 배달부,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지고지순한 남편, 라디오스타의 속 깊은 매니저, 그리고 실미도의 북파부대 부대장 얼굴까지. 네. 안성기 선생님은 다양한 얼굴, 이거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안성기 배우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얼굴 혹은 장면 어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스타를 정말 사랑하고요. 그렇군요. 예, 안성기 배우의 그 얼굴은 배우 안성기이기도 하지만 인간 안성기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캐릭터라서 제일 사랑하는데요. 네. 너무 우리 멋진 영화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조금 재미있는 판타지 액션 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안성기 배우가 신부님으로 출연하신 작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그냥 액션 오락 영화예요. 그런데 안성기 배우가 등장하는 그 순간만큼은 네. 정말 신실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랬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저 배우는 진짜 영화에 필요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죠. 네. 자, 그럼 아까 라디오스타 그 역할로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성기 배우의 최고작은 뭐라고 보세요?
최고작을 꼽아라라고 말씀. 좀 어렵죠, 이 질문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정말 출연하신 작품이 한 180여 편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를 고를까 싶기도 하지만 2개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깊고 푸른 밤 하나 꼽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장 대중적인 안성기의 얼굴로 기억되는 투캅스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안성기, 박중훈. 아, 그럼요. 그래요. 예, 이제 깊고 푸른 밤 같은 경우는 안성기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날렵하고 예민한 감각들을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면 네. 투캅스는 그야말로 가장 친근하게 대중의 옆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 이런 작품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자, 또 호흡 맞춰온 감독들 수없이 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이장호, 배창호, 임권택 네. 감독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980년대 이때를 한국 영화 코리아 뉴 웨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뭔지 네. 안성기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 뉴 웨이브라는 게 그야말로 새로운 물결. 이 이전에는요. 네. 저희가 방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그러니까 거예요. 한국 영화를 방화라 그랬죠. 예, 왠지 한국 영화 보면 좀 재미없어 이러면서 좀 낮추어 부르던 말이었는데 이 뉴 웨이브와 함께 그야말로 한국 영화 극장에 가서 볼만하네라는 업그레이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 네. 모든 작품에 안성기 배우가 있었어요. 안성기 배우라는 얼굴에 힘입어서 저는 네. 코리아 뉴 웨이브의 물결이라는 게 파고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코리아 뉴 웨이브의 파고도 안성기 선생님 때문에 더욱더 그 파고가 커졌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안성기 배우 하면 그 특유의 목소리, 나레이션. 네. 그 감성이 쫙 전해오잖아요. 자, 80년대 후반까지는 아직 그 대사를 영상에 입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도 안성기 배우는 성우 대신 자신 목소리로 연기했다면서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게 배우들이 발성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전문 예. 성우들이 더빙을 해주니까. 그런데 안성기 배우는 자신의 연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 아니겠나라고 네. 해서 정말 성우님이 대기하고 계시는데도 혼자 연기를 하면서 끝내 오케이를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뒤로 자기 목소리로 연기하는 배우만이 오히려 극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자질로 평가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자, 이 시절이 지나고 이제 21세기 한국 영화 전성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꼽히게 됩니다. 네. 그때도 또 안성기 선생님이 빛났어요. 예. 실미도가 처천만 영화였나요? 여하튼 실미도. 맞습니다. 에서 날 쏘고 가라는 대사는 한국 영화 최고 명대사 중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에는 안성기 배우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세요?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획 상업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영화계가 젊어졌다고 할까요? 이럴 때 사실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면 네. 나 예전에 이랬었는데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안성기 배우는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응원하면서도 그 어떤 캐릭터라도 자신이 쓸모가 있다면 정말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히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거나 무사, 취하선, 뭐 아라한 장품 대작전, 그러니까요. 형사 같은 이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술성을 인정한 감독들과 함께 네. 새로운 작품에서 또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갔죠. 그래요. 자, 0379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커피 마실 때면 늘 고인의 푸근한 미소가 생각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얼굴 떠올랐습니다. 문자 감사드리고요. 커피 광고도 39년 동안 하나만 했고 아무리 경쟁사들이 러브콜을 해도 이것도 또 의리를 지켰대요. 맞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럼 믹스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늘 어떤 촬영장이나 제일 먼저 도착해서 믹스커피 한 잔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스태프들을 대경실색하게 했다고 그렇군요.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요. 안성기 선생님은 한국 영화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 본 적이 있는데 나 이런 거 정말 앞에 나서는 거 싫은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크린 쿼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할 때면 모두 다 안성기 선배 등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뒤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또 이렇게 생각을 모아서 조금 이익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이야기라도 네. 안성기 선배가 중재하면 다들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네. 스크린 쿼터 이후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영화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회봉사 활동 친선대사로 네.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권익 증진에도 힘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배우는 늘 항상 불림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네네. 본인이 불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안성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한국 영화사에서 안성기란 배우 어떻게 기억될 걸로 보십니까? 전 전무후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네. 더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인기가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성기라는 배우가 가지는 그 모범의 자리 그거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전무후무 안성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계 큰별 고 안성기 선생님이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고인을 위해서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유족 대표인 장남 안다빈 씨는 과거에 안성기 선생님이 아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고 안성기 선생님이 낭독한 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요란하게